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의 필요성, 국내외 식품안전사고의 사례를 이해하고 식중독의 개요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본 강좌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이라는 해썹의 우리나라 말 표현에서 쓴 것처럼 식품안전관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식품위생, 식품안전관리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자, 우리 식약처나 또 해썹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업체들에서의 홍보 문구 속에 이런 말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또는 과거에 또 지금도 식품위생 관련된 여러 교과서에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농장에서 식탁까지. 자, 영어로 얘기하면은 from farm to table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식품의 원료가 나오는 곳이 어디죠? 농장이죠. 우리 농산물인 경우는 농장이겠고요. 수산물인 경우라면 어장이 되겠네요. 또 축산물이라면 목장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농장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장에서 식품 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식탁에서 식품을 소비합니다. 즉, 그 말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즉 식품의 원료의 재배, 생산, 제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소비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식품안전관리의 범위라고 잡은 겁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식품위생의 범위를, 다른 말로 식품안전관리의 범위를 이와 같이 그 정의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식품의 안전성, 첫 번째입니다. 세이프티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건전성, 홀썸니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완전 무결성, 사운드니스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식품 안전관리, 다른 말로 식품위생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안전성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위해 요소라고 얘기하면은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나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생물학적 위해소, 화학적 위해소, 물리적 위해소라고 구분합니다. 생물학적 위해소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식중독균과 일반 세균,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되겠고, 화학적 위해소 하면은 농약, 중금속, 세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위해소라면은 식용이 적합하지 않은 이물을 얘기합니다. 금속 조각, 플라스틱 조각, 나무 조각, 쇳가루, 그리고 식품에 유래하는 작은 어떤 부산물들, 그리고 곤충, 벌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이 물리적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안전성이라는 요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건전성입니다. 통상적으로 식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원료, 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법적으로는 식품공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원료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무결성이라는 것은 영양적인 관점에서 균형적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여 식품 위생 또 식품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식품이 제조돼서 소비 유통되는 과정까지의 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현지에서 생산이 되자마자 바로 소비자의 식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생산이 되면은 바로 또 제조 가공 업소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생산자가 어느 정도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 일정 기간 저장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 한동안 저장했다가 저온 조장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수요 공급에 맞춰서 출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장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옆에 제조 가공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 제조 가공업소가 운송된 원료를 받아서 바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고 가공된 제품을 또 일정 기간 출고 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운송이 되고 운송업체를 통해서 운송이 된 제품이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 판매업소에서 진열이 됐다가 또 소비자를 만나서 소비자의 손에 의해서 운송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또 가정에 갖고 와서 또 식당에 갖고 와서 일정 기간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조리해서 조리된 제품을 소비자가 식탁에서 소비하는 과정. 정말 10단계, 15단계에 걸친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식품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 전 과정, 즉 원료의 생산 이후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을 전 범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식품이 쉽게 산패나 부패돼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더더욱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또는 세계적으로 많은 식품 안전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식품 안전 사고만 정리해도 이와 같습니다. 자, 이보다 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건들을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새로운 식품 안전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내에 최근에 대표적인 식중독 사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소에 제공된 초코 케이크에 살모넬라균이 오염되어서 무려 2,200여 명 학생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 사건은 국내 유수의 유통회사가, 식자재 유통회사가 또 관련 협력업체를 통해서 제조된 초코 케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그런 사건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제조업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해썹 인증을 받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자, 이때 원인은 케이크에 많은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에 또 계란 원료 안에 살모넬라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계란 껍질에 부착된 미생물인 살모넬라가 계란이 날계란 형태로 해서 반가공품 형태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허술해서 생긴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매우 컸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급식 업체에서 식재료 납품 업체에서 이 제품을 납품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관련 유통업체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도의적인 사회적인 책임과 또 치료비를 전액 배상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가 관련 업체를 기소하고 또 영업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처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것이 식품안전사고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대응 그리고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예기치 못한 식품안전사고로 인해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 다반사입니다. 또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명이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가서 식중독 치료에 시간과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관련 회사들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피해 보상을 치러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사례로 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에 리스테리아에 오염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3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밀크쉐이크를 먹은 환자들이 리스테리아에 감염된 것입니다. 이 회사 역시 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아주 오래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도 물건이 납품이 되고 또 우주인의 아이스크림으로도 납품이 될 정도의 유명세를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자, 우리 리스테리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리스테리아는 냉장고에서도 저온에서도 잘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또한 심각성, 즉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식중독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조사는 문제의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리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식품안전사고는 자칫 잘못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물질적인 피해 또 회사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인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자, 식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식약처에서의 식품위생법의 제2조 14호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은 말 그대로 식품과 관련된 중독입니다. 식품의 섭취와 관련되는 미생물, 식품의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얘기합니다. 자, 감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전파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독소형이라는 것은 꼭 미생물이 아니더라도 화학적인 물질에 의해서 화학적인 독소에 의해서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약처의 정의에서도 단지 미생물만이 아니라 화학적 식중독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식중독은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하나는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자, 미생물 안에 다시 세균성, 바이러스성, 원충성 식중독이 있고요.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자연독,
자, 자연에서 온 독입니다. 그래서 생물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고, 버섯 이런 것들이겠죠. 거기서 얻어지는 그 원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 독소 물질들에 의해서 나오는 식중독이고요. 화학적 식중독은 꼭 자연 생물체에서 오지 않고 생기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식중독균입니다. 자, 식중독의 증상을 보면 여러 가지 식중독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화학적 물질이 뭐냐에 따라 다양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구토, 설사, 어떤 것들이죠?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구토를 통해서 독소 물질을 배출시키는 거고요. 설사를 통해서 역시 또 배출시키는 겁니다. 복통, 발열, 신경마비, 근육경련, 의식장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중독 치료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섭취를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사를 통해서 많은 다량의 수분들이 몸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하거나 필요하다면 수액, 영양제를 공급받아서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항생제를 투여해서 세균에 직접 작용하는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더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바처럼 우리가 구토, 설사가 있을 때 그 구토와 설사를 멈추는 약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사제, 항구토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우리 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설사, 구토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억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빠른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변이 있거나 심한 탈수, 고열, 심한 설사가 있을 경우는 자가치료에 의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식중독의 예방의 관점 3가지 기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모든 음식물은 익혀 먹어라. 물론 생선회를 빼놓고입니다. 가능하면 익혀 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라. 즉 열처리에 의해서 식중독균이 없어진 또는 제어된, 감소된 그런 음식들을 먹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조리한 식품은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조리했기 때문에 안심한 것이 아니라 조리했지만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통해서 조리된 식품 안에 남아있는 미생물이 다시 재증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번 조리된 식품을 철저하게 재가열한 후 먹어야 된다. 흔히 얘기해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면서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필요하다면 재가열하고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또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각각 분리 보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차오염 방지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교차오염에서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차오염 이런 것이죠. 크로스 돼서 오염된다. 크로스 컨테미네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악수를 했습니다. 제 손이 만약에 오염되어 있는 손이라면 오염물질이 오염된 대상에서 비오염된 여러분의 깨끗한 손으로 미생물이 옮겨갈 수 있다. 이것이 교차오염입니다. 자, 이 교차오염의 대상은 사람과 사물도 될 수 있고 기구와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재료와 재료, 식품과 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항에서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리된 식품, 오염도가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 다음에 날음식, 조리되지 않은 식품은 오염도가 높은 것입니다. 같이 보관했을 때
분리 보관하지 않았을 때 교차 오염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과 도마가 있습니다. 자, 칼과 도마 자체가 육류와 어패류의 식중독균을 담을 수 있다면은 거기서 다시 그 칼과 도마를 갖고 충분히 세척하고 소독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식재료를 우리가 조리를 한다면, 이를테면은 샐러드를 열 처리하지 않은 샐러드를 그 같은 도마에서 사용한다면 교차오염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또는 충분히 세척하고 소독하고 사용하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역시 교차오염의 방지 원리입니다. 자, 여섯 번째까지 우리가 교차오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이거 역시 교차오염이죠. 자, 사람 손이 매개가 돼서 교차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중독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 병원성 세균들을 감기, 독감, 폐렴 이런 것들의 매개처가 사람 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이 여러 공중위생뿐이 아니라 식품위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우리 네 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 식품을 조리하고 가공하는 그 환경 속에서는 충분히 청결을 유지하고 특히 조리대, 도마, 칼 어떤 것들이죠? 식재료와 접촉하는 기구들입니다. 이것의 청결에 주의를 기울인다. 아까 손을 깨끗하게 하고 기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결국은 그것이 교차오염의 방지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상가나 예식장이나 수학여행 같은 것에서는 가능하면 아주 신선하지 않는 날음식들을 접대하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라, 가능하면 피하라 라는 개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는 우리가 생선을 손질할 때의 요령을 얘기합니다. 아가미, 내장 같은 것들에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해야겠죠. 그리고 칼, 도마를 철저하게 소독해야 된다. 역시 교차오염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사람 손에 관한 문제. 역시 또 교차오염의 문제죠.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육류와 어패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 교차오염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10가지를 보면서 상당 부분이 교차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무려 반 정도가 교차오염과 관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오염을 우리가 정식으로 한번 그 용어를 정의해 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차오염은 영어로 크로스 컨태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오염된 대상과 오염되지 않은 비오염 대상이 여러 개를 매개로 해서, 그게 매개가 뭐죠? 이 오염된 대상이 매개가 되는 것이죠. 식재료일 수도 있고 기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재료가 식재료로, 또는 식재료가 기구로, 식재료가 사람으로, 또 사람이 식재료로, 사람이 기구로, 사람이 사람으로, 기구가 식재료로, 기구가 기구로, 기구가 사람으로 오염을 넘겨주는 것, 이것을 교차오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차오염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위생관리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식재료끼리 상호 접촉을 막아야 됩니다. 익힌 재료, 날 재료, 알레르기 유발 원료, 비유발 원료. 여러분들에서 식품의 표시 기준 중에 본 제품은 A, B, C, D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유발 표시가 되어 있는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봤을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원료가 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 식품을 만드는 제조소에 다른 제품을 만들 때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이것이 접촉에 의해서 교차오염에 의해서 우리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차오염의 문제입니다. 또 기구의 오염 문제, 그 다음에 손 씻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차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돼서 교차오염의 예방 요령 부분도 앞서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적인 예시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된 재료와 조리되지 않은 재료를 구분하는 방법. 구분하면 되겠죠. 그런데 구분하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윗칸과 아래칸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깨끗한 걸 놔야 할까요? 주로 위쪽에 깨끗한 걸 놓습니다. 아래쪽에 더러운 걸 놓습니다. 흙먼지가 털어져서 우발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밑에 깨끗한 걸 오염시키지 않은 것이고요. 흙먼지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육류나 어패류 같은 경우는 육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즙이 떨어지면서 그 육즙이 낮은 칸에 있는 신선한 야채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다른 재료들을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육즙이 떨어지는 육류나 어패류도 낮은 칸에, 또 씻은 채소가 있고 씻지 않은 채소가 있다면 씻지 않은 채소는 아래 칸에, 씻은 채소는 위 칸에 넣는 것입니다. 또 도마, 칼, 행주를 용도별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그걸 좀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좋은 방법은 도마의 색깔이 같아서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류용 도마는 빨간 색깔, 채소용 도마는 녹색.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색깔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패류용 도마는 파란 색깔.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행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작업복, 위생복도 마찬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차오염의 예방에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용어를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성 세균이라는 것은 식중독균과 같은 말일까요? 병원성 세균 안에 식중독균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는 전염병균이라는 것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성 세균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동식물체에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주는 미생물을 총칭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핵균은 식중독균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염병균입니다. 그래서 병원성 세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용어에 혼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염지표균, 오염지표세균, 위생지표균, 지표세균 여러 말로 변형돼서 불려지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인디케이터 박테리아라는 말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식품에 여러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심각한 미생물이 아까 얘기한 병원성 세균, 식중독균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의 검사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식중독균이나 병원성균들과 같이 공존하는 쉽게 분석이 가능한 검사가 용이한 다른 균을 대신 분석해서 그걸 통해서 그 식품의 오염 정도를 추정하는, 특별히 병영균의 오염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균을 지표균이라고 합니다. 주로 대장균군에 대해서 균을 우리나라에서는 지표세균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유형에 따라, 식품 유형에 따라 대장균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장구균, 웰치균, 우리가 크로스트리즘 퍼프리젠스균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균군입니다. 토탈 콜리폼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대장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균을 포함해서 여러 세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람 음성균과
또 간균이면서 포자를 생성하지 않으면서 공기에 대한 요구 정도는 호기성 또는 통성형기성균인데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당을 분해해서 가스를 생성하는 균입니다. 자, 이런 균을 무조건 대장균군이라고 해서 이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위생 오염 정도를 판별한 지표군은 되겠지만 이것이 분변이 오염됐다라는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장균군을 분석하면서 대장균도 분석을 했지만 직접적인 대장균만을 분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대장균군 안에는 비분변성 대장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변성 대장균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분변 오염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 대장균군은 동결에 대한 저항성이 적습니다. 즉 동결, 냉동고에 넣었을 때 저항성이 적다라는 얘기는 쉽게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결식품에 대해서, 냉동식품에 대해서 대장균군이 없네. 그래서 이거는 위생적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성이 적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냉동식품에 대한 지표균은 오히려 장구균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1차 시 우리 식품위생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몇 가지 용어 정의 이런 부분들을 첫 차 시에 다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